세 명의 인물이 있다. 첫 번째는 북을 울리는 자여, 두 번째는 길을 잃는 자이며 세 번째는 발을 벗는 자이다. 첫째 인물은 불꽃과 같고 둘째 인물은 안개와 같으며 셋째 인물은 씨앗과 같다. 북은 멀리서 들릴 뿐이고 안개는 가까이서 사라지지만 씨앗은 발밑에서 자란다. 2024년 겨울 티베트와 중국 국경에 위치한 어느 마을에서 한 이름 없는 예언가가 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25년 한국의 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겨울 티베트와 중국 국경 인근의 고산 마을에서 한 승려가 눈 속에 묻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 것은 눈이 멎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도 책도 아닌 얇고 긴 비단 두루마리가 곱게 말려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둥글고 하늘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내려온다. 이 두루마리를 접한 순간부터 현지 수도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적혀있던 특정 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2025.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분단의 땅에서 불과 물이 흔들리고 새벽을 깨우는 별이 뜨리라.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이 문서를 남긴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첸누. 첸누라는 이름은 기존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동양 비전 문서나 점성술 고문원에서 간혹 첸누 선인이라는 호칭이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구름의 흐름과 바람의 결, 별의 깜빡임을 읽는 이였으며 눈을 감고도 5해 뒤를 내다보는 존재로 전해졌습니다. 첸누는 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아니었고 티베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계의 땅에 살았고 경계에 선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단 한 나라의 미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방의 끝, 그러나 새벽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불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두루마리 곳곳에는 정체불명의 도형들과 암호가 그려져 있었으며 몇몇 문장은 의도적으로 한자와 산스크리트어가 섞여 있어 해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첸누는 2025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갈래 길이 열린다. 하나는 피를 흘리고 하나는 잠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깨어난다. 한국은 그 세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한 문장으로 수도원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심은 흔들리고 있었고 사회는 균열 위에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첸누의 기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온 경고장이었으며 미래로 향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첸누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변방에서 속삭이듯 전해져 내려온 존재였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신화 속 인물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시간을 넘어선 자라는 말이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첸누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출생지조차 분분한데 어떤 문헌은 그가 티베트 북부의 고원지대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또 어떤 문서에서는 몽골과 만주 사이 아무도 찾지 않는 폐사에서 길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승에서는 공통적으로 첸누를 세상 바깥의 눈을 가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과 밤의 균형을 계산했고 바람의 방향과 동물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다고 전해집니다. 천문학, 점성술, 음양오행, 불경과 주역, 그리고 민간 설화에 이르기까지 첸누는 지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흐름을 통째로 이해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떠돌았던 흔적은 고서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청나라 말기 시베리아 유목 민족의 기록에서 매우 조용한 얼굴의 남자가 하늘을 그리는 막대를 들고 와 사흘간 하늘을 응시하고 떠났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첸누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말을 아꼈으며 필요한 때에만 꼭 한마디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늘 단편적이고 암호 같으며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첸누는 누구에게나 미스터리였습니다. 학자들에게는 미확인 지식의 보고였고
수도승들에게는 신의 대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단순한 떠돌이 철학자로 여겼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신과 인간의 경계에 선 존재로까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2025년 예언 문서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첸루의 어떤 예언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적 전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첸루의 두루마리 속 예언에는 하나같이 반복되는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삼면이 물에 닿은 나라, 전쟁의 선이 가운데를 가른다. 그곳에 별이 떠오르고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다. 이 구절은 예언서 해석자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전쟁의 선이 가른 나라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반도입니다. 예언서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산은 낮고 강은 좁지만 민심은 깊고 크다. 그 땅은 세 번의 겨울을 지나면 깨어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의 겨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정권의 교체 또는 국가적 위기의 반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세 번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추이를 겪은 후 마침내 그 나라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다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는 흥미로운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백색의 용이 잠든 땅에 하늘빛 물결이 넘칠 때 고요한 검은 별이 깨어난다. 이 구절에서 백색의 용은 한반도의 지형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형태와 유사하며 하늘빛 물결은 외세의 흐름 또는 국제 정세의 급변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습니다. 검은 별은 침묵과 고요 속에 있던 민중의 에너지 혹은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언 문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단어는 거울이었습니다. 첸루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거울은 이제 자신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거울은 깨질 수도 있고 빛날 수도 있다. 이 구절에서 동방의 거울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반사하는 중심 국가, 즉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혼란도 겪고 있었습니다. 첸루는 그런 한국에 대해 자신을 들여다볼 시기가 도래했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첸루가 언급한 시간의 단서입니다. 그는 2025년 가려진 문이 열린다고 썼습니다. 이 문이 정치적 전환을 의미하는지 국민의식의 각성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는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언 문서의 중심부에는 유독 강한 기운을 풍기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북방의 별이 흔들리고 동방의 기운이 솟구치리라. 이 문장은 해석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북방의 별이라는 표현은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특정 국가 혹은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은유로 자주 사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 별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지도부의 붕괴 혹은 급격한 균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방의 기운이 솟는다는 표현은 새로운 흐름, 새로운 리더십 혹은 민중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하늘에는 4번의 강풍이 불고 3차례의 이슬비가 내릴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강풍은 대중의 거센 분노와 저항 혹은 정계와 사회를 뒤흔드는 큰 사건을, 이슬비는 조용하지만 강한 감정의 물결,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여론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더불어 첸루는 이 문장을 뒤따라 남겼습니다. 세 개의 깃발이 동시에 나부낀다. 푸른 기는 고요하나 붉은 기는 날뛰고 회색 기는 바람을 거슬러 오른다. 이 세 가지 깃발은 명확히 누구를 가리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 정치권에서 3명의 주요 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첸루는 이 깃발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덧붙였습니다. 세 깃발 중 고개를 숙인 자만이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즉 외형적으로 화려하거나 겉보기에 강한 인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심을 껴안고 낮은 자세를 유지한 자가 결국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언서 곳곳에서는 2025년을 시간의 정점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평등하지 않다. 어떤 해는 지나가고 어떤 해는 머무른다.
2025년은 머무는 해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 내려야 하는 해,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선택해야 하는 해, 그리고 앞으로의 50년을 좌우할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첸누는 2025년에 한국이 바로 전환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바라보는 자가 눈을 감았을 뿐이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2025년 한국은 그 별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눈을 감은 채 기회를 흘려보내게 될까요? 첸누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평가받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한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를 등에 지고 다른 사람은 민심의 순결을 품는다. 이 문장은 한국의 미래를 갈라놓는 두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외형을 밝히지 않았지만 두 인물의 에너지와 방향성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첸누는 첫 번째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더욱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 그의 발밑에는 권력의 사슬이 놓여 있으며 그의 말은 단단하나 마음은 흔들린다. 이 표현은 힘을 기반으로 한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활용하고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인물로 해석됩니다. 대중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한 언변과 행동을 취하지만 속으로는 민심과 멀어져 간다는 모순을 지닌 존재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에 대한 묘사는 훨씬 조용하고 묘하게 긍정적입니다. 그는 조용하다. 많이 말하지 않지만 오래 듣는다. 그는 가난한 자의 숨결에서 길을 찾고 작은 집에서 세상의 구조를 본다. 이 인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리더입니다. 강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신뢰를 주는 특성이 강조됩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사람들을 앞으로 내세우며 가장 뒤에서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첸누는 이 둘에 대해 극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천둥을 몰고 오고 한 사람은 비를 그치게 한다. 누가 하늘의 문에 이르렀는지는 민심이 안다. 예언서에는 이 두 인물의 길이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적혀 있습니다. 과거를 끌고 가는 자는 돌길 위를 걷는다. 하지만 미래를 따라가는 자는 새벽 이슬 위를 걷는다. 돌길은 울퉁불퉁하고 무거우며 반복된 실패가 녹아있는 길입니다. 이슬 위를 걷는 길은 불확실하지만 부드럽고 새로운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징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따라 붙습니다. 어떤 길이든 시간은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이 문장은 지금이 한 시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분기점임을 시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첸누가 말한 이 두 인물의 틈 사이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갈림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첸누가 남긴 예언 중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전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에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혼란스러운 선들과 물감의 번짐 같았지만 해독이 진척되면서 하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세 개의 깃발이었습니다. 예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기, 붉은 기, 회색 기가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새 깃발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제각각 다른 바람을 타고 흔들린다. 첸누는 이 새 깃발을 통해 한국의 지도자 선택과 그에 따른 운명의 갈림길을 비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푸른 기는 안정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긴 호흡을 갖고 천천히 회복을 도모하는 흐름, 말보다는 구조를 중시하는 리더십이 이 색에 속합니다. 붉은 기는 충돌과 개혁을 의미합니다. 과감하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바꾸려는 에너지, 때로는 혼란도 감수하는 전면적인 전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색기는 혼재된 가능성과 중용의 길을 뜻합니다. 명확한 색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는 유연함과 동시에 불투명함을 지닌 성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첸누가 이 깃발에 대해 단순한 색의 상징만이 아니라 움직임까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푸른 기는 고요하나 바람에 약하고 붉은 기는 바람을 이기나 불꽃을 품고 있으며 회색 기는 바람을 거슬러 오르되 땅을 보지 못한다. 이 묘사는 각 세력이 가질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푸른 기는 지속되기 어려운 온건함, 붉은 기는 강력하지만 소모적인 에너지, 회색 기는 모호하지만 의외의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챗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세 깃발 모두 하늘을 본다. 그러나 단 한 깃발만이 땅의 울음을 듣는다. 이 문장은 많은 이들에게 민심과의 연결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의와 개혁, 유연함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깃발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예언서에서는 이 깃발 중 오직 하나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자격을 갖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깃발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깃대를 땅에 세운 자, 즉 스스로를 낮추고 민심의 뿌리를 붙잡은 자만이 진정한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챗누는 세 명의 인물을 구분해 예언 속에 등장시켰습니다. 이른바 3인3색, 세 가지 다른 길을 걷는 세 명의 그림자입니다. 예언서의 한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북을 울리고 한 사람은 길을 잃으며 한 사람은 발을 벗는다. 학자들은 이 문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곧 세 가지 리더십 모델을 암시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북을 울리는 자는 강력한 메시지, 선명한 구호, 격정적인 언변으로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끄는 북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목적을 잃은 소음처럼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길을 잃는 자는 지적이지만 우유부단하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에 서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지만 정작 방향을 잃습니다. 그의 문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불확실한 신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발을 벗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땅을 밟으며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조용히 움직이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챗누는 이 인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단단하지 않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예언서에서는 이 세 사람의 앞날에 대해 각각의 상징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인물에게는 불꽃, 두 번째 인물에게는 안개, 세 번째 인물에게는 씨앗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불꽃은 강렬하고 짧으며 결국 연기를 남깁니다. 안개는 어디든 퍼지지만 실체가 없고 결국 사라집니다. 씨앗은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땅 속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존재입니다. 챗누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빛나는 이가 아니라 가장 오래 남는 이가 이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나 선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도자란 당장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삶 속에 남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챗누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북은 멀리서 들리고 안개는 가까이서 사라지며 씨앗은 발밑에서 자란다. 챗누의 예언서 말미에는 다른 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문장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별이나 깃발, 바람처럼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거의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참된 자는 늘 가려진다. 그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 준비를 마친다. 이른바 가림돌 예언이라 불리는 이 구절은 기존의 리더상이나 사회가 주목하는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챗누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가려진 자, 즉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한국 사회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눈에 띄는 인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묵묵히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걸어온 사람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 판을 바꾸는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언서에서는 그 인물을 그림자 위의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결국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보다 위기를 비켜가게 만드는 인물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발자국은 남는다. 항상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민심의 균형을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틀어준 존재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어디선가 그런 인물이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챗누는 가림돌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의 눈이 점차 번쩍이는 자에서 묵직한 자에게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지부진하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물이 국민의 피로감, 불신, 공허함을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대신 가장 고요한 곳에서 움직인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에 묻히나 결국 민심이 그의 등을 밀게 된다. 챗누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려진 돌이 드러나는 순간 길은 더 이상 두 갈래가 아니게 된다. 그때부터는 모두가 같은 길 위에 선다. 이 말은 진정한 리더가 드러나면 분열된 민심, 혼란스러운 사회,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정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챗누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단순히 권력의 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한 나라의 본질은 국민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 속에는 지도자보다 먼저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변화가 언급됩니다. 예언서 후반부에는 이런 문장이 조용히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낮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구절은 단순히 정치적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으로 외로워질 때 그동안 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에 들어설 때 비로소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챗누는 이 시점을 영혼의 겨울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국민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리더는 본인의 위치가 아니라 국민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닌 많이 내어준 나라가 빛난다. 말을 외친 나라가 아닌 듣는 나라가 길을 연다. 이 말은 지금의 시대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속도와 경쟁, 외침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공감과 경청, 느린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챗누의 예언을 빌리자면 한국은 지금 두 번째 겨울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피로감, 경제적 불안, 세대 간의 단절,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요소들은 겉으로 보기엔 혼란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성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구절이 더 등장합니다. 하늘은 높은 자에게 미소 짓지 않고 낮은 자의 숨결 위에 빛을 내린다. 이 문장은 리더에게도 국민에게도 해당됩니다.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국이 챗누의 말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실수와 상처를 직면하며 진심으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 한국은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민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챗누는 그 문을 빛의 관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자신을 낮추는 이들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챗누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